조용한 밤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호프의 단편소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 문학의 거장이자 현대 단편 소설의 기틀을 마련한 안톤 체호프는 인간 삶의 비애와 모순을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포착해내는 작가였습니다. 함께할 작품은 복권이라는 단편소설로, 이 작품은 거액의 당첨금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당첨되었다고 믿는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피어나는지를 날카롭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작품 복권은 19세기 후반 러시아 중산층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과 욕망의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소시민들은 경제적 풍요를 통한 신분 상승과 안락한 삶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장의 복권이 평범한 부부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어 놓는지, 그리고 욕망이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감상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은 거대한 사건의 발생이 아니라 당첨이라는 가능성 하나만으로 평온했던 부부의 내면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 심리적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체호프는 인물들의 대화와 독백 그리고 아주 세밀한 묘사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인간이 가진 이기심과 탐욕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랑과 신뢰를 좀먹을 수 있는지 깨닫게 합니다. 소박한 행복에 만족하며 살던 한 가정이 산란한 환상 속에서 서로를 증오하게 되는 서사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며 우리가 쫓는 물질적 풍요가 과연 삶을 구원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이 짧고도 강렬한 이야기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수입 1200루블로 가족과 함께 살며 자신의 처지에 매우 만족하는 중산층 남자. 이반 드미트리치는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신문 보는 걸 깜빡했네. 아내가 식탁을 치우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추천표 명단이 있는지 한번 봐요. 그렇군. 이반 드미트리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복권은 기한이 지나지 않았어. 아니에요. 화요일에 이자를 받았는걸요. 번호가 몇 번이에요? 9499회차 26번이요. 좋아, 어디 보자. 9499회차 26번. 이반 드미트리치는 복권 당첨 같은 것은 믿지 않았고, 평소 같았으면 당첨 번호 명단을 쳐다보는 것조차 거부했겠지만 지금은 할 일도 없고, 눈앞에 신문이 있었으므로 숫자단을 따라 손가락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의 회의 주의를 비웃기라도 하듯 위에서 두 번째 줄에 9499라는 숫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던 그는 복권 번호까지는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신문을 무릎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명치 끝에서 기분 좋은 오싹함이 느껴졌습니다. 짜릿하고 끔찍하면서도 달콤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샤 9499회차가 있어. 그가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겁에 질린 그의 얼굴을 보고는 그가 농담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9499회차요. 그녀가 창백해진 얼굴로 접고 있던 식탁볼을 탁자 위에 떨어뜨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로 있어. 그럼 복권 번호는요? 아, 그렇지, 복권 번호도 있지. 하지만 가만 잠깐만. 아니, 내 말은 어쨌든 우리 회차 번호가 있다는 거야. 아내를 바라보며 이반 드미트리치는 반짝이는 물건을 본 아기처럼 영문도 모른 채 활짝 웃었습니다. 아내 역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회차만 언급하고 당첨 번호를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는 것이 그녀에게도 그만큼이나 즐거웠던 것입니다.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애태우는 것은 얼마나 달콤하고 짜릿한 일인가. 긴 침묵 끝에 이반 드미트리치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차가 맞아. 그러니 우리가 당첨됐을 확률이 있는 거야. 단지 확률일 뿐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생겼잖아. 그럼 이제 확인해 봐요. 조금만 기다려. 실망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으니 상금은 75,000 루블이야.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권력이고 자본이라고. 이제 곧 명단을 보면 거기에 26번이 있겠지. 여보, 우리가 진짜로 당첨됐으면 어떡하지? 부부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없이 서로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75,000 루블이 어디에 필요한지, 무엇을 살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도 꿈꾸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9,499와 75,000이라는 숫자만을 생각하고 상상 속에서 그려볼 뿐. 정작 눈앞에 다가온 행복 그 자체에 대해서는 왠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반 드미트리치는 신문을 손에 든 채 방구석에서 구석으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고, 첫 번째 충격에서 어느 정도 진정하고 나서야 조금씩 상상의 날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첨된 거라면,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삶이고 완벽한 탈바꿈이야. 복권은 당신 거지만 내 것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25,000 루블로 영지 같은 부동산을 살 거야. 10,000 루블은 당장 필요한 지출이나 새 가구를 들이고 여행도 가고 빚을 갚는데 쓰겠지. 나머지 40,000 루블은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을 거야. 내 영지를 사는 거 정말 좋겠네요. 아내는 자리에 앉아 무릎 위로 두 손을 늘어뜨리며 말했습니다. 툴라나 오뇰 지역 어딘가로 말이야. 우선 여름 별장이 따로 필요 없을 테고 게다가 항상 수입이 들어올 테니까. 그리고 그의 상상 속으로 장면들이 밀려들기 시작했는데 하나같이 이전보다 더 우아하고 시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상 속에서 그는 배불리 먹고 평온하며 건강했고 따뜻함을 넘어 뜨거운 기운마저 느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여름 수박을 먹고 나서 개울 근처의 뜨거운 모래밭이나 정원의 보리수나무 아래에 벌렁 누워 있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어린 아들과 딸이 그의 곁을 기어다니며 모래를 파거나 풀밭에서 무당 벌레를 잡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사무실에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며 달콤한 선잠에 빠져듭니다. 그러다 가만히 누워있는 것에 실증이 나면 건초밭이나 버섯을 따러 풀 속으로 가기도 하고, 농부들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합니다. 해가 지면 수건과 비누를 챙겨 목욕장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가서 여유롭게 옷을 벗고, 맨가슴을 손으로 천천히 문지르며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에서는 불투명한 비누 거품 주위로 작은 물고기들이 휙휙 지나다니고 푸른 물풀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목욕을 마친 후에는 크림을 곁들인 홍차와 우유빵을 먹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거나 이웃들과 카드게임을 합니다. 내 영지를 사면 참 좋겠어요. 아내 역시 상상에 빠져 이렇게 말했는데 생각만으로도 얼굴이 환해지는 것이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이반 드미트리치는 비가 내리고 쌀쌀해진 저녁의 가을과 늦가을의 화창한 날씨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 계절에는 몸이 흠뻑 얼어붙을 때까지 정원과 강가를 평소보다 오래 산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큰 잔으로 보드카를 한 잔 마시고 소금에 절인 버섯이나 오이 절임을 먹은 다음 한 잔을 더 마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신선한 흙냄새가 나는 당근과 물을 들고 채소밭에서 달려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소파에 길게 대자로 누워 여유롭게 화보 잡지의 책장을 넘기거나 조끼 단추를 푼 채 잡지로 얼굴을 덮고 스르르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화창한 늦가을이 지나면 잔뜩 흐리고 우중충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헐벗은 나무들은 눈물을 흘리며 바람은 축축하고 차갑습니다. 개며 말이며 닭들이 모두 비에 젖은 채 풀이 죽어 우울해합니다. 산책할 것도 없고 며칠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 제빛 창밖을 우울하게 내다보며 방 안만 서성여야 합니다. 참으로 적막한 일입니다. 이반 드미트리치는 걸음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샤, 난 해외로 나갈 생각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늦가을의 프랑스 남부나 이탈리아, 아니면 인도 같은 해외로 떠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일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해외로 갈 거예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권 번호부터 확인해 봐요. 기다려, 잠깐만. 그는 방 안을 돌아다니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정말로 해외여행에 따라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 여행이란 혼자 하거나 아니면 이 여행 내내 아이들 생각과 이야기만 늘어놓고 한 푼 쓸 때마다 한숨을 쉬며 아까워 벌벌 떠는 여자가 아니라 현재를 즐기는 가볍고 태평한 여자들과 어울려야 즐거운 법입니다. 이반 드미트리치는 수많은 소포와 바구니, 가방을 들고 기차에 탄 아내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기차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느니 돈을 너무 많이 썼다느니 불평하며 사사건건 한숨을 내쉴 것입니다. 기차역에 정차할 때마다 자신은 끓는 물이나 빵과 버터를 구하러 끊임없이 뛰어다녀야 할 것이고, 아내는 너무 비싸다며 저녁 식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쓰는 돈 한 푼 한 푼도 아까워하겠지. 그는 아내를 힐긋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복권은 내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잖아.
저 여자가 해외여행을 간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거기서 뭘 바라겠어. 호텔방에 처박혀서는 나를 한시도 자기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려 들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의 아내는 늙고 볼품 없어졌으며 음식 냄새가 온몸에 배어있는 반면 자신은 여전히 젊고 생기가 넘치며 건강해서 얼마든지 새 장가를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다 쓸데없는 헛생각이지. 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가 왜 해외에 가야 한단 말인가? 거기서 뭘 어쩌려고? 그래도 기어이 따라 나서겠지. 상상이 간다. 사실 저 여자한테는 나폴리든 코린이든 다 똑같을 테지. 그저 내 앞길만 가로막을 뿐이야. 게다가 난 저 여자한테 얹혀 사는 신세가 되겠지. 어느 여자들처럼 돈을 손에 넣자마자 자물쇠를 새로 꽉 잠가 둘 게 뻔해. 내게서 돈을 숨겨버릴 것이다. 자기 친척들만 챙기면서 내가 쓰는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아까워하겠지. 이반 드미트리치는 처가 식구들을 떠올렸습니다. 당첨 소식을 듣자마자 그 지긋지긋한 처남 처제 이모, 삼촌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서 거지처럼 징징대고 비열하고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아첨을 떨 것입니다. 비루하고 혐오스러운 인간들, 뭘 좀 쥐어주면 더 내놓으라고 떼를 쓸 테고, 거절하면 욕을 퍼붓고 험담하며 온갖 불행이 닥치기를 저주할 것입니다. 이반 드미트리치는 자신의 친척들도 떠올렸는데 예전에는 아무런 편견 없이 바라보았던 그들의 얼굴이 이제는 역겹고 혐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다들 파충류 같은 인간들이야.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 역시 역겹고 혐오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내를 향한 분노가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고 그는 아기를 품고 생각했습니다. 돈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주제에 인색하기만 해. 당첨금을 받으면 내게는 100루블쯤 던져주고 나머지는 자물쇠로 꼭꼭 잠가두겠지. 그리고 그는 이제 미소가 아닌 증오 어린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역시 분노와 증오를 담아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에게도 자신만의 공상, 자신만의 계획, 자신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그녀는 완벽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당첨금을 가로채기 위해 가장 먼저 혈안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헛꿈을 꾸는 꼴이라니 참으로 보기 좋네요. 그녀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남편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다시 가슴 속에서 증오심이 꿈틀거렸고 그는 아내의 심기를 건드리기 위해 아내에게 안가품하려는 목적으로 재빨리 신문 사면을 훑어보고는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9499회차 46번. 26번이 아니야. 증오와 희망이 동시에 씻은 듯이 사라졌고 이반 드미트리치와 그의 아내에게 방은 갑자기 어둡고 비좁고 천장이 낮은 곳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먹었던 저녁 식사도 몸에 영양분이 되기는커녕 뱃속을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고 저녁 시간은 한없이 길고 지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이야. 이반 드미트리치가 심통이 나서 말했습니다. 어디를 디뎌도 발밑에 종이 쪼가리며 빵 부스러기 껍질들이 나뒹굴고 있잖아. 방 청소라고는 한 번도 안 하는군. 당장 나가 버려야지. 원 빌어먹을 팔자야. 당장 나가서 첫 번째 보이는 사시나무에 목이나 매달아 버릴 테다. 심층 해설 안톤 체호프의 복권이라는 작품은 아주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영혼 속에 감춰진 가장 어두운 구석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여주는 수작입니다. 그의 아내 마샤의 소박한 저녁 풍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화목하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사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일상은 신문 구석에 적힌 복권, 회차 번호 하나로 인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작가는 이 과정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밀하게 묘사하며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관계를 파괴하는지를 냉소적이면서도 애처로운 시선으로 그려냅니다. 처음 복권의 회차 번호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두 사람이 느낀 감정은 순수한 기쁨과 설렘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반짝이는 장난감을 발견했을 때의 환희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당첨 번호까지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7만 5천 루블이라는 거금이 손안에 들어온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가진 희망이라는 감정의 양면성을 보게 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행운을 미리 앞당겨 즐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달콤한 마약과도 같아서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끝없는 상상의 날개를 펴게 만듭니다. 이반과 마샤가 서로를 빤히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은 소설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함이 감도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이기도 합니다. 이반의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상상의 풍경은 매우 구체적이고 감각적입니다. 그는 영지를 사고 새 가구를 들이며 해외여행을 떠나는 미래를 꿈꿉니다. 특히 그가 그리는 러시아 전원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시원한 여름 수박을 먹고 보리수나무 아래 누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낮잠을 자는 평화로운 오후는 누구나 꿈꿀 법한 안락함의 상징입니다. 그는 더 이상 지루한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에 젖어 온몸으로 뜨거운 생명력을 느낍니다. 체호프는 여기서 이반의 욕망을 단순히 돈에 대한 탐욕으로만 그리지 않고 일상의 고단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갈망으로 확장시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상상은 곧 이기적인 소유욕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갈등은 복권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자각하는 순간부터 싹 틉니다. 복권은 아내인 마샤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이반의 상상 속에서 아내는 더 이상 동반자가 아닌 장애물로 전락합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을 상상하지만 그 그림 안에서 아내는 짐 보따리를 가득 들고 불평을 늘어놓으며 돈 한 푼에 벌벌 떠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반은 자신이 누려야 할 자유와 쾌락을 아내가 방해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난생 처음으로 아내를 늙고 볼품없는 여자로 치부해버립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젊고 건강하기에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오직 돈이라는 잣대 하나로 인해 혐오스러운 타자로 변모하는 과정은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현실적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로 번져나갑니다. 이반은 처가 식구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돈을 구걸하러 오는 파충류 같은 인간들이라 비하합니다. 자신의 친척들조차 역겹게 느껴지는 것은 그가 이미 마음속에서 7만 5천 루블이라는 돈을 온전히 자기만의 것으로 독점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즐거움보다 자신의 몫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앞서는 순간, 인간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된 고립된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심리 변화는 아내 마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샤 역시 남편이 자신의 돈을 탐내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증오 어린 시선을 보냅니다. 한 공간에 앉아있는 부부는 이제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당첨금을 사이에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는 적대자가 된 것입니다. 이 소설의 백미는 바로 이 심리적 반전과 파국에 있습니다. 이반은 아내를 괴롭히고 안가품하려는 악의를 담아 실제 당첨 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당첨이 아님을 확인하는 순간 두 사람이 쌓아 올린 찬란한 신기루는 단번에 무너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원래 살던 현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추악한 자리로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당첨 가능성이 생기기 전까지 그들은 1200 루블의 수입에 만족하며 화목하게 살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자극된 욕망은 그들이 누리던 일상의 소중함을 아삭아삭 갉아버렸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어둡고 좁게 느껴지고 먹었던 저녁 식사는 뱃속을 무겁게 짓누르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 쪼가리와 빵 부스러기는 참을 수 없는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체오프는 이 결말을 통해 인간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적은 빈곤 그 자체가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탐욕임을 역설합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꿈꾸는 순간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은 초라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반과 마샤는 복권이라는 환상을 통해 서로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비열함과 이기심을 목격했습니다. 비록 돈은 얻지 못했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그보다 훨씬 소중한 부부간의 신뢰와 일상의 평온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내뱉는 독설과 자살을 운운하는 절망은 단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달아 버린 자의 공허한 외침입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복권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인생 역전의 꿈을 심어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체오프가 경고하듯이 준비되지 않은 행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재산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현실을 긍정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나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작가는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반 드미트리치 부부의 이야기는 100년 전 러시아의 어느 가정집에서 일어난 소동극에 불과할지 모르나 그 안에 담긴 인간 본성의 보편성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서늘한 교훈을 줍니다. 작품 속에서 이반이 꿈꿨던 전원 생활의 묘사는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독자조차 잠시 그 상상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상상의 끝이 타인에 대한 증오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우리는 섬뜩함을 느낍니다. 나의 행복이 누군가의 배제나 희생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반은 아내를 배제했고 친척들을 경멸했으며 오직 자기 혼자만의 낙원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립된 낙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복권 당첨이라는 허상이 거친 뒤 남겨진 지저분한 방 안 풍경은 욕망의 눈이 멀어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실의 소중한 가치들을 상징합니다. 체호프의 문장은 담백하면서도 날카롭습니다. 그는 인물의 감정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독자의 가슴 속에 깊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복권이라는 소재는 지극히 일상적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작가의 시선은 지극히 철학적입니다. 돈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평범한 소시민이 얼마나 쉽게 어두운 감정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지를 이토록 짧은 서사로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은 체호프만의 천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저런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반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먼저 떠올리고 그와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진심으로 꿈꿀 수 있을까요? 체호프는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이 비록 빵 부스러기가 흩어져 있고 천장이 낮아 비좁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를 아끼며 나누는 따뜻한 배려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당첨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복권이라는 환상에 기대어 오늘을 부정하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이 작품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값진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순한 당첨 확인의 순간을 넘어 인간 존재의 심연을 들여다보게 하는 이 짧은 소설은 책장을 덮은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묵직한 여운을 남깁니다. 욕망이라는 불길에 휩싸여 소중한 것을 태워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고전의 가치임을. 안톤 체호프의 단편 소설 복권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 우연한 기회로 마주하게 된 거대한 행운의 가능성 앞에서 어떻게 인간의 내면이 급격하게 붕괴하고 일그러지는지를 현미경처럼 정밀하게 관찰한 심리적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수입 1200루블이라는 당시로서는 부족함 없는 안정된 삶을 영위하던 이반 드미트리치와 그의 아내 마샤가 보여주는 심리적 변화는 단순히 탐욕의 발현을 넘어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불만족과 타인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이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정밀하게 드러냅니다. 소설의 도입부에서 묘사되는 이반의 모습은 자신의 처지에 매우 만족하는 전형적인 소시민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만족은 진정한 내적 충만함이라기보다는 변화의 계기가 부재한 상태에서 유지되는 심리적 항상성에 가깝습니다. 신문을 읽기 시작하며
복권 번호를 확인하는 행위는 처음에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유의적 방어 기제로 시작되지만 자신의 회차 번호인 9499번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심리 상태는 급격한 격변을 맞이합니다. 이반이 복권 번호를 확인하기 전에 신문을 떨어뜨리고 명치 끝에서 오싹함을 느끼는 장면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기대, 불안과 환희가 뒤섞인 강렬한 감정의 분출입니다. 그는 아직 당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확률이라는 가능성만으로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부부가 당첨 번호를 즉시 확인하지 않고 고의로 그 순간을 유예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현실의 실망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려는 심리적 지연이자 환상 속에서 얻는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보상 기제입니다. 그들에게 이 짧은 시간은 현실의 남루함을 벗어나 상상 속에서 전능감을 만끽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달콤한 환상은 곧바로 이반의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결핍과 욕망을 자극하며 관계의 균열을 불러옵니다. 이반의 심리적 변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그가 그리는 영지에서의 평화로운 삶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투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보리수나무 아래 누워 선잠을 자거나 낚시를 즐기는 전원적 풍경을 꿈꾸지만 그 풍경 속에서 아내의 존재는 점차 소거되거나 방해물로 전락합니다. 초기에는 아내와 함께 영지를 사는 것에 동의하는 듯 보였으나 상상이 고착화될수록 이반의 나르시시즘적 욕망이 전면에 부상합니다. 그는 아내를 함께 행복을 누릴 반려자가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자 비용을 지출하게 만드는 부채의 상징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전이는 그가 평소 아내에게 가졌을지도 모를 잠재적 불만이나 노쇠에 대한 혐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아내라는 존재에 의해 구속당하고 있다는 피해 의식이 돈이라는 촉매제를 통해 발현된 결과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상상하는 대목에서 이반의 심리는 극도로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아내의 현실적인 태도나 절약 정신을 꼼꼼함이 아닌 인색함과 무지로 규정짓습니다. 이는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전형적인 투사적 동일시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내가 돈을 자물쇠로 잠가 둘 것이라고 믿거나 처가 식구들을 파충류와 같은 존재로 비하하는 이반의 내면에는 타인에 대한 깊은 불신과 편집증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아내의 소유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자기 존엄의 상처를 입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내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 시도합니다. 마샤 역시 이러한 심리적 전쟁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녀가 남편의 눈빛을 읽어내고 그가 자신의 돈을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는 장면은 부부 관계가 신뢰라는 토대 위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경제적 결핍과 사회적 관습이라는 물리적 제약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고 오직 상상 속의 계산과 증오만이 오가는 이 과정은 돈이라는 외적 가치가 어떻게 인간의 공감 능력을 거세하고 관계를 도구화하는지를 심도 있게 보여줍니다.
결국 복권 번호가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이 맛보았던 찰나의 환희는 거대한 상실감과 허무주의로 뒤바뀝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 이미 상상 속에서 소유했던 전능감의 박탈에 따른 우울 반응입니다. 이전까지 만족스러웠던 방은 이제 비좁고 어두운 감옥처럼 느껴지며 발밑에 흩어진 쓰레기는 견딜 수 없는 현실의 비루함으로 다가옵니다. 이반이 느끼는 극도의 짜증과 자살 충동은 자신의 비루한 현실을 견뎌낼 수 없게 된 자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복권이라는 장치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타인과 맺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쉽게 물질적 가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잔인한 거울로 작용합니다. 체호프는 이 짧은 소설을 통해 인간의 의식 아래 소용돌이치는 추악한 본성과 그 본성을 마주했을 때 다시는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소시민의 비극적 운명을 냉철하게 해부해냈습니다. 전체적인 서사의 흐름은 평온함에서 환희로, 환희에서 시기심과 증오로, 그리고 다시 증오에서 절망과 혐오로 이어지는 급격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로지 인물들의 내면에서 발생한 주관적 해석에 기인합니다. 7만 5천 루블이라는 숫자는 실존하지 않는 허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부부의 무의식을 건드리는 순간 그들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습니다. 이는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쉽게 외부 환경에 휘둘리며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랑이나 유대감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환상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이반 드미트리치의 마지막 외침은 단순히 당첨 실패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확인해버린 뒤에 찾아온 자아, 혐오와 삶의 의지를 상실한 자의 비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소설 안톤 체호프의 복권이 보여주는 인간의 탐욕과 그로 인한 관계의 파탄 그리고 현실의 비루함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기트 모파상의 목걸이를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습니다. 모파상의 이 단편은 체호프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중산층 혹은 그 이하 계층의 소시민이 품고 있는 허영심과 그 허영이 불러온 가혹한 운명의 장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마틸드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상류층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불만 속에서 살아가다 우연히 빌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리면서 인생 전체를 저당 잡히게 됩니다. 복권 속에서 이반이 상상 속의 풍요를 통해 아내를 증오했다면 마틸드는 실체 없는 아름다움과 지위를 위해 자신의 청춘과 노동력을 바칩니다. 두 작품 모두 인간의 눈을 가리는 물질적 환상과 그 환상이 거쳤을 때 마주하게 되는 진실의 허무함을 날카로운 풍자와 냉소적인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합니다. 특히 목걸이의 마지막 반전은 복권에서 번호가 틀렸음을 확인하는 순간만큼이나 독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충격과 인간 존재의 덧없음에 대한 성찰을 안겨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그것이 초래하는 파멸적 결말을 다룬 레프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역시 함께 읽기에 더없이 좋은 작품입니다.
체오프의 이반이 복권 당첨금을 통해 얻으려 했던 안락한 삶은 톨스토이의 주인공 파움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해가 질 때까지 달리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파움은 자신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는 제안에 매료되어 결국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복권에서 묘사되는 이반의 상상 속 영지가 점차 확장되고 구체화되면서 타인을 배척하는 과정은 파움이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 이웃과 갈등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소진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한 심리적 궤적을 보입니다. 톨스토이는 우화적인 형식을 통해 인간의 탐욕이 결국 육신을 누일단 6푸트의 땅으로 귀결된다는 진리를 설파하며 체오프가 복권을 통해 보여준 인간 소외와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더욱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층위에서 보완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소설의 또 다른 거장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를 추천합니다. 이 작품은 하급 관료 아카키 아카키예비치가 새 외투를 장만하기 위해 겪는 고난과 그 외투를 얻었을 때의 짧은 행복 그리고 상실 이후의 비극을 다룹니다. 복권의 이반이 당첨이라는 가능성만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장하려 했듯 아카키에게 외투는 단순한 의복을 넘어 사회적 신분과 자존감을 상징하는 매개체였습니다. 두 작품 모두 소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느다란 희망이 물질에 고착되었을 때 발생하는 비극을 심도 있게 조명합니다. 체오프가 부부관계라는 미시적인 틀 안에서 심리적 붕괴를 포착했다면 고골은 사회구조적 모순 속에서 개인이 겪는 고립과 환상을 보다 환상적인 리얼리즘의 기법으로 그려냅니다. 이 작품들을 나란히 읽는다면 인간이 물질적 욕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할 때 발생하는 실존적 위기와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주제를 더욱 풍성하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작품 모두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문학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 복권을 읽고 난 뒤에 긴 여운을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안톤 체오프의 복권은 시대를 초월해 인간 본성을 일깨우는 날카로운 침이며 동시에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따뜻한 충고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